몇 년 전 기획수사에서 살아남았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 그리고 기획수사로 구속을 당했고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아닙니다. 다시요. 2014년 4월 8일 저는 바로 국회 대정부 질의 이곳에서 최순실 정유라의 공주성마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 14년 4월 8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정유라의 승마공주 특혜를 추궁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때 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저에 대한 욕설, 고함, 모욕적인 언사, 제 생애에 가장 심한 모욕적인 욕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4년 4월 8일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유라의 승마공주를 국정농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저의 기획수사였습니다. (14년 6월 21일) 14년 6월 21일 저 메모는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6월 15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 6월 21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됩니다. 안민석 1억 원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인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업무를 꾸미는 것입니까? 저는 2달 전 이곳에서 최순실을 국민들에게 소환한 저를 잡겠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메모지는 수원지검으로 넘겨집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그해 8월, 정확하게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날 최초로 저 버스업체 사장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사장이 소환당한 곳은 수원지검 특수부였습니다. 왜 자그만 버스업체 사장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소환을 했겠습니까? 안민석을 잡자는 거였습니다.
기획수사의 마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 정모검사는 땡땡 버스업체 최모 사장을 14년 8월 27일 날 최초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거의 연말까지 몇 달 동안 압박을 합니다. 압박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안민석에게 돈을 준 것을 불어라. 그 버스업체 사장은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부르려고 하는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너 불지 않으면은 당신 가족들, 회사 다 망가뜨리겠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그 버스업체 사장은 자살까지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버스 사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킵니다. 만약에 그 버스업체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민석에게 1억을 주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뇌물 1억이었으니까 선고형이 최소 5년에서 7년이었을 것입니다. 7년을 받았으면 지난 여름에서야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버스회사 사장은 결국에는 버텼습니다. 버틴 대가로 별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버스회사 회계 장부를 가지고 횡령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57억 원을 부과합니다. 절단을 낸 것입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 참 바보 같은 분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돈을 줬다고 불었으면 저만 구속되고 자기는 구속되지도 않고 57억 원 낼 일도 없을 텐데 버스 사장은 양심을 지켰고 본인이 구속되었고 57억 원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버스 회사 부사장도 구속시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조위원장도 구속시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안민석을 잡으려는 기획수사는 저를 잡지 못하고 애꿎은 민간인 3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로부터 시작된 수원지검의 기획수사,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살이를 마친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획수사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 받다가 암수술을 해서 복부를 가르는 암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수사 정치보복이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14년에 당했던 사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의 양심 덕분에 저는 피해갔고 버스회사 사장과 부사장, 노조위원장 3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의
정모 검사는 대검의 감찰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데리고 갔습니다. 대검의 감찰팀장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감찰하는 자리에 저런 기획수사의 주인공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4년형을 감옥에서 살고 감옥을 나온 후에 화병이 나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현 의원 이야기입니다. 제가 김재현 의원의 진실을 아는 변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은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4년형을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이 수사 초기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백했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 성함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다 밝히지 못할지라도 오늘에서야 그 변호사의 성만은 제가 밝혀야 되겠습니다. 유모 변호사입니다. 서울종합학교 이사장 김민성은 유모 변호사에게 이 수사의 초기 단계 14년 여름에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재현 의원에게 돈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던 김민성은 교비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 대검 수사부장을 지낸 유모 변호사를 찾아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변호사는 김재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성이가 유모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돈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유모 변호사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신계륜 의원도 걸려서 1년 6개월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1년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 변호사는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셨던 박영선 의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성이 김재윤에게 돈을 주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유모 변호사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 지난 이야기고 이 불편한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소환되는 게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8년 전의 말씀을, 그 진실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진실은 2010년 10월 9일, 2020년 10월 9일, 그러니까 김재윤 의원이 18년 8월 4년 만기 출소 후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KBS 시사 직격이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9일 날 시사 직격 프로에서 1부, 2부로 나눠서 120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또 보도가 됩니다. 아마 김재윤 의원이 추록하고 난 다음에 김민성 이사장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생사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치 인생을 파탄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획수사에 대해서 김민성 이사장인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록 후에 김민성 이사장이 김재윤 의원을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김민성과 김재윤 두 사람이 나눈 녹취록을 KBS 식사 직격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자, 김재윤, 김민성 두 사람이 만납니다. 김재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자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성,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김민성, 죄송합니다.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김민성,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윤,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그 상황이 뭔지. 그래서 막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 이게 KBS 시사직격 2020년 10월 9일자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김재윤 의원은 화병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먼 곳에 있지만 김재윤 의원이 죽고 난 며칠 후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공개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저에게 서울예술종합학교 내부 관계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서울예술종합학교에 10년 가까이 몸을 담았던 교직원입니다. 학교를 떠난 지는 몇 년 되었으나 1년의 사태를 지켜보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입법 로비로 누명을 쓰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이사장은 사비를 털어서 입법 로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 욕심도 많지만 정말 엄청난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로비를 했다 해도 맛있는 밥과 와인 혹은 한우 세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김민성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횡령과 배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잘리거나 떠나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무한 신뢰를 받던 직원이 어느 날 배신자로 역적이 되어 이사장에게 욕을 먹고 있고,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업무를 강요받기 시작하면서 불만을 품고 떠나기도 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행정과 운영은 돈만을 밝히고 투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또 중략하겠습니다. 갑자기 검찰 조사는 입법 로비로 흘러서 정치적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80억 가까운 배임 횡령은 40억대로 줄었고, 이사장은 공익 제보에 가까운 대우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체육대회와 입학식, 졸업식에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축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는 조윤선 위원과 박창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우리 이사장이 뇌물로 로비를 했으면 당시 여당인 그들에게 더했겠지, 설마 힘없는 야당 의원들에게 돈다발을 안겼을까요? 또 중요하겠습니다. 사태를 지켜보고 이상했고 가슴 아팠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KBS 시사 직격을 보면서 곧 세 분의 국회의원의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재윤 의원은 세상을 떠났네요. 당시 판사였던 최재형 씨가 대권 선언을 한 날이네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김재윤 의원은 영원히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을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저라도 답이 안 보이는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보낸 편지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10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김재윤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기획수사로 4년 감옥을 갔고, 감옥 나온 후에 화병에 걸려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신계륜 의원, 신학윤 의원, 세 분의 야당 중진 의원들이 똑같은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안민석을 기획수사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14년 여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기획수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표적을 잡아놓고 사냥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 버스회사 사장께서 자기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구속을 당했고, 그분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검찰의 허위 진술대로 원하는 허위 진술을 했더라면 제가 감옥을 몇 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생겼고 암 수술을 했던 복부에 그 수술 자국을 보여줬을 때 검찰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그 사장에게,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조위원장에게 검찰은 단 한마디
악마의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 사실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동료 김재윤을 하늘로 보낸 저 정치검찰, 기획수사,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 국민들과 함께 맞설 것입니다. 몸 던져서 막아낼 것입니다.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맞설 것입니다. 끝으로 고 김재윤 의원이 장례식을 하던 날 한국 캐톨릭계에서 가장 어른이신, 가장 존경받으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당신이 자청하셔서 이 억울한 죽음의 미사를 직접 강론을 하시겠다. 아시다시피 캐톨릭에서 자살은 용납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강우일 주교님께서 직접 장례 미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우일 주교님의 김재윤을 위한 미사 강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가 적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멍해가 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제주에 오셨을 때 이제부터 시인으로 살겠다고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신 그 모습에 눈이 선한데 갑자기 세상을 등지셨다니 너무 허탈하고 이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이런데 가족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까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는 그전부터 소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전 의원이라는 그런 사회적 직함을 떼고 그냥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향한 김재윤 형제는 영혼이 맑은 분이었습니다. 정의를 목말로 하고 진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2007년 겨울 강정 구름 비바위 위에서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날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와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제가 진행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손가락이 얼어왔습니다. 그날 스테파노 형제는 미사가 다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옷도 별로 두껍게 입지 않으셨는데 그 추운 날 어떻게 버티셨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런 분이 뇌물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만났지만 스테파노 형제는 여전히 제 앞에서 환한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있었다면 그런 얼굴로 결코 저한테 다가서지 못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4년형이 선고되고 수감되신 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얼굴에 그 밝은 해맑은 얼굴에 거짓의 티가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형을 살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사례가 수두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30년, 40년 지난 후에야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고 판사가 법정에서 사과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은 억울한 옥살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스테파노 형제이고 또 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납득이 가지 않은 부실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단죄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소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재훈 형제는 2018년 8월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풀려났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사면됐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재훈 형제의 죽음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스테파노 형제가 연루되었다는 입벌로미 사건 자료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지난해 2020년 10월에 KBS에서 방영한 시사직격이라는 1시간짜리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분의 국회의원이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 타이틀이 메이드 인 중앙지검, 프로그램 타이틀이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짜맞추기 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롭게 부실한 불의한 재판에 희생된 김재훈 스테파노 형제의 억울함과 절망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김재훈 형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도 모른 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4년이나 되는 세월을 외롭게 새창살 안에서 보내고 있었으니 어찌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부조리하고 캄캄한 파도에서 혼자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를 잘 알던 사람의 하나로 좀 더 가까이 동반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참으로 스테파노 형제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주 느린 걸음이지만 돌이켜보면 참 많이 바뀌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서 김재훈 스테파노 형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당하고 부조리하던 오늘의 현실도 반드시 언젠가 뒤집어지고 진실이 온 세상을 밝힐 때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스테파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상 존경하는 강우일 주교님의 미사 강론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기획사건 수사 그리고 김재훈 전 의원의 기획수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마가 역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김재훈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재훈 의원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김재훈 의원의 묘비 앞에 가서 석고 대제를 해야 됩니다.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죽음 앞에 석고 대제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이성 회복을 바랍니다. 국힘도 이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고 김재훈 의원의 영전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